네, 반갑습니다. 축구TV 조현일입니다. 자, 올림픽이 어제 끝났지만 올림픽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소식들을 추려봤는데요. 자, 프랑스 대표팀에서 아주 알짜배기 선수이자 귀요미로 활약을 했었던 게르손 야부셀레라는 선수가 있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셀틱스에서 주로 많이 뛰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주로 롱 코너, 그러니까 코너 3점을 던지고 스팟업 슈터로 활약을 하면서 몸빵을 또 도맡는 그런 역할을 맡았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유럽 무대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피바 무대에서 국제 대회를 치르면서 굉장히 활약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가 높아지고 있던 찰나에 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현재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데 이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NBA를 제외한 전체 리그 팀들 가운데 가장 명문이라 볼 수가 있죠. 루카 돈치치도 레알 마드리드로 나왔고 지금 마드리드에서 뛰면서 호시탐탐 NBA로 리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부셀레가 본인도 NBA에서 뛰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또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파리올림픽의 기록을 살펴보면 6경기 뛰면서 23.3분, 14득점, 리바운드 3.3개, 어시스트 하나, 필드골 51.9%, 그리고 슈터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프리드로우도 81.5%의 확률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물론 1995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국제 무대를 거치면서 또 유럽 무대를 거치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NBA로 리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과연 야부셀레가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목에 댄싱 베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선수의 별명 자체가 춤추는 곰이에요. 굉장히 또 좀 귀염상이기도 하고 또 보스턴에서 뛸 때는 굉장히 농구를 잘하지 못했죠. 하지만 팬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 팬 페이버릿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게르손 야부셀레가 NBA에 와서 다시 한번 뛰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이 데빈 부커를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부커에 대해서 샤웃아웃을 했는데 이 부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내내 꾸준한 활약 펼치면서 주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6경기 22분이나 뛰었고요. 출전 시간도 상위권이었고 그리고 평균 11.7득점 그리고 3.3 어시스트, 2.7 리바운드, 3점을 평균 2.2개를 넣으면서 무려 56.5%의 확률로 3점을 집어넣었습니다. 데빈 부커가 이번 대표팀에서 부여받은 롤은 에이스 메인 볼핸들러가 아니죠. 3&D였어요. 3점과 수비를 주로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였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데빈 부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표팀에 뽑힌 12명의 로스터 멤버들 가운데 가장 현 소속팀에서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선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멋있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 카일 쿠즈마. 카일 쿠즈마도 약간 관종기가 있어서 본인이 SNS에 본인의 생각들을 아주 자유롭게 적잖아요. 카일 쿠즈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3년 농구 월드컵 이때 미국 대표팀이 폭망했습니다. 메달을 못 땄으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농구 대표팀에서 내가 가자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데려와야 된다. 롤 플레이어들을 데려와야 된다. 모든 선수들이 내가 공을 갖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수들이 공을 갖고 플레이를 하는 건 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팀을 위해 헌신하고 수비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격권 따내기 위해서 내가 코너에서 볼을 기다리면서 팀의 공격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을까? 없지 않나? 이렇게 굉장히 좀 냉소적으로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데빈 부커가 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I'll do it. 내가 할게.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을 지킨 거죠. 저는 거기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스티브 커 감독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눈앞에서 직접 지켜본 플레이인데. 자, 그래서 데빈 부커가 스티브 커 감독으로부터 샤웃아웃을 받았지만 저는 데빈 부커가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가장 좀 이미지를 바꾼 가장 호감도를 끌어올린 그런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타이리스 할리버튼입니다. 자, 할리버튼이 나는 DNP여도 행복해. 굉장히 좀 이런 귀여운 그런 이미지를 남겼는데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앤서니 에드워즈와 더불어서 막내 라인입니다. 막내 라인으로서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를 했었고 자, 하지만 앤서니 에드워즈는 모든 경기에 출전을 한 반면에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6경기 중에 절반이
DNP, did not play, 뛰지 못했어요. 자, 하지만 단상에서 표정도 밝았고, 그 다음에 또 벤치에서 그런 리액션도 맛집이었고, 왜냐하면 테이텀은 세르비아전 2경기 못 나왔을 때 약간은 좀 궁에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할리버튼은 물론 부상도 달고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와, 내가 진짜 숙제하는데 별로 힘도 안 들이고 그냥 거의 그냥 버스 타다시피 했는데 학점 A 받았지롱 이런 걸 올려놨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본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도 했지만 저는 할리버튼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자, 할리버튼은 이번 파리올림픽 3경기 평균 8.8분만 뛰었습니다. 2.7득점, 0.7어시스트. 존재감이 거의 없었지만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었던 건 할리버튼처럼 내가 처한 환경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겨나가는 걸 보고 저 또한 많은 거를 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파리올림픽 DNP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 드루 할러데이가 한 경기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요. 조엘 엠비드는 남수단전을 쉬었습니다. 데리 화이트는 결승을 뛰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은 세르비아 전만 2경기를 쉬었고요.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3경기 미국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DNP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에너지는 밝았습니다. 자, 미국 대표팀에 또 조엘 엠비드를 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조엘 엠비드는 공을 잡을 때마다 또 화면에 잡힐 때마다 엄청난 야유를 받았어야 했죠.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마크롱 대통령에게 친필 편지를 썼고,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의 농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미국 대표팀으로 선택을 하면서 적어도 프랑스 팬들에게는 엠비드가 곱게 보일 리는 없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야유를 받았고, 메달 수여식 당시에도 단상에 올라가서 메달을 받는데 엄청난 야유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 대표팀 선수들은 일부러 막 크게 리액션을 내면서 또 엠비드를 격려했죠. 엠비드가 격려 안 한다고 해서 관용짓 안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합된 팀을 또 하나의 또 팀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엠비드가 올림픽 결승전 앞두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자들을 만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야유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이 미움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엠비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프랑스 사람들이 나한테 왜 야유를 보내는지 모르겠다, 또 이런 인터뷰를 해서 빈축을 샀거든요. 여러모로 좀 악동 이미지, 빌런 이미지가 있긴 한데 끝까지 모르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넌시눈인지 좀 궁금할 지경입니다. 엠비드에게 프랑스 파리올림픽은 본인이 살면서 가장 많은 야유를 받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생애 첫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엠비드 본인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회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계했던 미국 대표팀과 프랑스 대표팀의 경기, SBS에 제가 중계를 했는데 SBS 스포츠 유튜브가 있잖아요. 스브스 스포츠. 야, 거기서 조회수가 거의 200만이더라고요. 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농구를 좋아하시는 샤이 팬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또 그 중심에는 4쿼터 마법 같은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4쿼터에만 3점 4개를 넣었는데, 자, 르브론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커리의 엄청난 능력에 놀랐다. 새삼 놀란 거죠. 그리고 저는 커리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말했습니다. 야, 네가 공을 갖고 있어. 너 지금 손 뜨겁잖아. 네가 지금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이타적인 선수고 굉장히 동료들로부터 그런 신임을 받는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 농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커리가 터지고 커리가 전술의 중심이 있으면 기꺼이 볼을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이타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뱀 아데바요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마지막 슛을 쐈을 때 그거 완전 터프샷 쐈잖아요. 합스텝 밟고. 도대체 왜 던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슈터의 주체가 커리임을 깨닫고 난 이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이제 커리에 대한 존경심, 커리에 대한 리스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은 커리가 3분가량 남은 시점에 저에게 오더니 르브론이랑 클리어 사이드 피켓롤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클리어 사이드 피켓롤이 뭐냐면 클리어 사이드,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MT 피켓롤이라고 보셔도 돼요. 제가 빨간 펜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나머지 3명은 볼과 반대쪽에 있는 거야. 코너, 45도, 그 다음에 45도와 정면 사이에 있는 거죠. 듀란트, 부커, 그 다음에 앤서니 데이비스 저쪽에 몰아놓고 내가 공간을 넓게 쓰는 거죠. 누구랑? 르브론 제임스랑. 그래서 클리어 사이드 피켓롤, MT 피켓롤을 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공간을 넓게 가져갈 거니까. 그러자 스티브 커 감독이 피켓롤 좋아하지 않거든요. 스티브 커 감독은 리그에서 피켓롤을 가장
덜 쓰는 인물입니다. 골든스테이트 경기 보면서 피켓롤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스티브 커 감독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농구 신봉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켓롤, 히어로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무대는 올림픽이고 커리가 요청했고 커리의 2대2 플레이 파트너가 르브론 제임스라면 스티브 커 감독은 당연히 수긍하죠. 그래서 스티브 커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커리 쇼를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스티브 커 감독이 정말 완전히 꽉 막힌 그런 사고의 소유자였다면 내 생각엔 그거보다 일반적으로 그냥 정면에서 피켓롤 하거나 뭐 듀란트를 참여시키는 3대3 액션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스티브 커 감독은 누구보다 커리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자, 그리고 스테픈 커리가 이 한마디로 2024 파리올림픽을 정리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우승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2022년에 보스턴 셀틱스를 꺾고 우승을 달성하면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 클레이 탐슨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2024년 파리올림픽 꼭 미국 대표팀으로 뽑혀서 금메달을 따낼 거야. 이 이야기를 챔피언십을 따낸 그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년 뒤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스테픈 커리도 승부사 기질이 대단하고 또 스티브 커 감독의 열린 사고, 르브론 제임스의 이타적이면서 파괴적인 플레이, 뱀 아데바요의 리스펙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번 2024 파리올림픽은 여러모로 미국 대표팀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늘까지만 올림픽 이야기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NBA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즐거운 비시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